발꿈치가 흉하게 튀어나와 축 늘어진 채 색상마저 칙칙하게 낡은 그 남자의 가디건은 한 번도 좌우 단추 높이가 올바르게 끼워진 걸 본 적이 없다.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배 나온 아빠 같은 그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된 동네 작은 목욕탕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쓰리는 오늘 또 그 남자의 반쯤 까진 정수리를 죽일 듯한 눈초리로 뒤에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같은 입사 여직원들과 함께 그 남자 흉을 보며 불타는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이미 뜨거운 한증막같이 바짝 건조해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머물 공간이 없다. 엄마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짝사랑의 마법 때문에 오늘 밤도 혼자 술 마시며 울다 지쳐 젖은 눈가로 쓰러지듯 잠드는 가엾은 미쓰리.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들킬까 창피해서 혼자서만 몰래 듣는 방송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국제정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지금 이 시리즈가 국제정세에서 미중 패권전쟁 시리즈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금년 석 달 1분기가 지나면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국제정세를 지금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중국은 실제적으로 미국이 진행하는 이런 작전 속에서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나를 맨 마지막에 살펴볼 텐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전 그리고는 전 세계의 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서로 어떤 전략들을 취하고 있나 살펴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국까지, 그렇게 해서 금년 처음 석 달 동안 어떤 식으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틈날 때마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중립국하고 유럽하고 또 이제 남미나 이런 각지 이런 데 잠깐 세계적으로 한번 훑어볼 텐데, 일단 중립국은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다라고 일단 처음 소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끌어와라. 미국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하는 거겠죠, 지금. 3월 초에 이제 그런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어떤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던 미국의 작전이 어긋나게 되면서 지금 서로가 이제 치열한 여론전과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한 그런 경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런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일단 중립국을 볼 텐데, 이 중립국은 다른 중립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유명한 중립국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제가 나무위키에서 중립국을 이렇게 하나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뭐 스위스 나오고요, 오스트리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찌그만한 도시국가죠. 그 다음에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코스타리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실제 이제 영세 중립국들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중립국이라 칭하는 나라들, 그 다음에 중립국은 아닌데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인 중립을 취했던 역사들, 뭐 이런 것들까지 여기 쭉 다 나오더라고요.
결국 요 결론이 뭐냐면 이 긴 얘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전 역사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스스로 중립국의 지위를 잠시라도 가져봤던 그 나라들의 경과를 살펴보니까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완전한 중립국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중립국은 큰 두 나라의 사이에서 박쥐처럼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패권 다툼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중립을 선언을 했었는데, 중립국을 선언하는 동시에 모든 그 동맹에서 얻게 되는 이권마저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피땀 흘리면서 서로 적성국과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너는 중립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도 요청하지 마. 우리 동맹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서로 뒤를 봐주고 있는데 너한테는 물론 그런 것도 없어. 그걸 다 감수해야 되고요.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고 전쟁의 그 포화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 중립국도 결국은 살기 위해서 어느 한쪽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살짝 들어주게 되고, 그러면 반대 진영에서 그걸 트집 잡게 됩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립이라는 거는 평화 시에나 쓸 수 있는 말이고, 실제 상황이 심각한 전쟁이나 갈등 양상으로 치닫을 때 가운데서 온전하게 중립을 취했던 나라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그런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대표적인 게 바로 스위스죠. 스위스인데 스위스에서는 CS 사태가 일어났고, 그것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감축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를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원래 중립국이니까 다른 나라에 뭐 전쟁이 나는데 거기다가 무기를 대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스위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어떤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지만, 거기 스위스가 독일에서 이렇게 수입했던 무기들을 일단 급하니까 요거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싶은 나라에서 스위스 무기를 사간단 말이에요. 무기가 없으니까 사서 그거를 우크라이나에다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도 안 되냐? 원래 중립국이니까 우리가 판 무기가 그렇게 다른 나라의 전쟁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도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방에서 스위스를 계속 압박을 해요. 그래서 스위스도 어쩔 수 없이 그 압박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굴복은 단순히 여론 때문이 아니라 작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스위스 경제가 굉장히 미국한테 흔들흔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죠. 돈이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상하관계가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던 일도 하게 만드는, 참 무서운 거죠. 스위스는 사실상 이미 중립국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미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상태입니다. 작년에 러시아 경제 제재 할 때요, 제가 그때 블로그에도 글을 썼는데 왜 뜬금없이 스위스가 나설까? 너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도중에 한번 글을 썼었는데, 글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적었었는데,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겠다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스위스는 중립국이니까 평소 해오던 대로 하면은 절대 거기서 먼저 나서면 안 되는데, 스위스도 그 경제 제재에 적극 동참을 처음부터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부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스위스 경제가 이미 상대적인 통화 가치가 많이 약해지면서 환차손, 외국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달러 자본에 대한 환차손이 극대화돼 갖고 손실이 있었고요. 경제 압박을 받고 유럽 전체가 인플레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눈치를 안 봤다가 나중에 미국이 정말 스위스 경제가 위험할 때 미국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우호적인 라인을 잃게 될까봐 먼저 알아서 기었던 거죠.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보니까 연초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아주 비틀비틀 난리를 떨고 있던 스위스의 아주 큰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 작년 하반기에 급하게 한번 터질 뻔했었죠. 그때도 제가 이제 그 기사를 하나 보고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해놨었는데, 그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요청한 건 아니지만 그때도 주말에 급하게 와가지고 미국한테 우리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저기 달러 통화 스와프 좀 긴급하게 좀 해줘라 해가지고 미국이 그때 해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서로 뭐 한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요. 그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고 한번 그런 도움을 받으면 또 어떻게 미국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스위스는 작년부터 무늬만 중립국이었지 실제로는 미국이 하자는 경제 제재, 러시아 경제 제재에 적극 동참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예전처럼 확실하게 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외에도 또 왜 스위스가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크레디트 스위스는 일찍부터 방만하고 위험한 경영을 하면서 미국한테 크게 약점을 잡힌 상태였어요. 스위스는 예전에 비밀 금고로 유명했었죠. 근데 그 비밀 금고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아프리카의 독재자, 학살자, 전 세계의 독재자, 그 다음에 못된 기업들의 탈세 뭐 그런 걸로 해서 그 비밀 금고, 우리나라 뭐 예전에도 뭐 전두환 씨도 여기다가 뭐 비밀 금고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기업인들, 정치인들 해가지고 자기 그 검은 돈, 안 좋은 돈들, 마약업자들도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고객의 비밀을 저기 뭐 보장해주고, 또 우리는 완전한 중립국이어서 그런 나라에서 어떤 뭐 탈세 혐의나 일부 뭐 정치인들 뭐 경제 제재를 위해서 뭐가 들어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안 좋은 금융의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 게 사실이거든요. 스위스가 그렇게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깨끗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다른 나라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이고 어떤 서로의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스위스가 보니까 그 전부터 러시아의 그런 독재자나 부호들 그런 분들 검은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또 돈을 굴려주면서 투자하면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도 분명히 얻고 있었겠죠 이미. 그게 이제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이제 금융 거래를 중단되자 했는데 보니까 이미 그때 특히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런 짓을 많이 했죠. 이미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 당시에 러시아 재벌들, 부호들을 그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었어요. UBS 같은 스위스의 은행인 UBS보다 CS는 이런 방만하고 위험한 경영, 고수익만 바라보고 그런 안 좋은 경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UBS보다도 50%나 더 많았다. 그런 러시아 보호 자산이. 근데 이것을 미국과 유럽이 서방 제재를 하자 하면서 그런 그 푸틴한테 전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거 지원하는 거는 전부 제재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면 스위스는 심각한 처벌을 받고 그것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작년부터. 요거 막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비슷하게 프랑스에 있는 BNP 파리바 은행도 예전에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떤 제재를 이란 같은 나라를 제재를 하자는데 거기하고 몰래 거래를 했다가 결국은 미국 법무부한테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기도 했고요.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이니까요. 이런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위스는 그러지 않아도 인플레하고 아까 얘기한 달러 강세에 대한 경제의 어떤 뭐 환차손 문제나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계속 조사해 오고 있더니 너희들 러시아 저기 우리가 하지 말란 거 러시아 부호들 요런 거 자산 관리면서 그동안 얼마나 돈 벌었어? 다 조사해보고 니네 안 되겠어. 하고 크게 뭐 벌금이나 제재를 때릴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으면서 맨날 전화해서 어떻게 형님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번에 내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테니까 하면서 엄청 미국 눈치를
이미 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지난 전력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2014년도에 미국인의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력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도 또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했대요. 참, 그 돈만 보고 아주 위험하고 아주 그 줄타기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죠.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러니까 이번에 망한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각종 미국인의 불법 은닉 금액도 크레디트 스위스에 있다는 그런 조사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럼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제 구조조정 됐으니까 이 예전 과오 잘못에 대한 거는 날아가나요? 그러지 않고 그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UBS 은행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미국이 여차하면 스위스 제1은행에다가 다시 또 이거 잘못했네 하고 어마어마한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스위스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지금 어떻게든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이 뭐라 말 안 해도 알아서 기면서 미국 비위를 엄청나게 맞춰줘야 되는 상태다 이미. 그런데 더구나 금년 3월 들어서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지고 그것이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로 전이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큰 위기를 맞게 됐죠. 결국 CS는 살아나지 못했지만 다만 이 와중에도 또 시스템 위기로 번져서 스위스 전체 이제 은행들이 다 막 망하면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이 주말 동안 급하게 나서서 한 번 더 크레디트 스위스를 또 살려줍니다. 어떻게 살려줬냐면 그때 기사인데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7개 통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의 그 달러 통화 스와프 급할 때 그 은행의 어떤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막 변통할 수 있는 그 상시 맺은 통화 스와프를 그 창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열었는데 1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인 ECB와 영국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 스위스 등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 유동성 스와프 조치를 미국 연준하고 같이 이렇게 맺으면서 이거를 바로 그 CS 터지기 전에 전날 이렇게 긴급하게 맺어줘서 또 한 번 스위스를 이제 스위스는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고 완벽한 미국의 시다바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때 별다른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달러 인덱스를 구하는 6개 나라 중에 스웨덴만 쏙 뺍니다. 너무 웃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캐나다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이렇게 5개 나라하고 미국하고 해가지고 달러 유동성 공급을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겠다. 너희들의 은행 위기를 하는데 스웨덴만 쏙 빼놔요. 아무런 설명 없이. 왜 그런지는 미국 맘이죠. 모르죠. 근데 어쨌든 스웨덴은 저번에 그 노드 스트림 문제를 강력하게 들고 나오면서 이거 무슨 말도 안 미국을 아주 미국한테 큰 창피를 줬죠. 면박을 줬죠. 우연이겠죠. 어떤 말 못할 다른 뭔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주말 동안 미국의 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스위스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안전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웃긴 일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를 정리하면서 스위스가 이례적으로 보통 이럴 때는 주식에 먼저 그 손해를 전가시키는데 주식보다도 채권 중에서 코코본드라는 그 고위험 고리스크 코코본드 채권부터 일단 상각시키게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코코본드라 불리는 건데 AT1이라는 채권인데 이 채권이 그래서 그날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랬다가는 다른 유럽에 있는 은행들도 앞으로 이런 금융위기가 오면 바로 코코본드라 불리는 AT1 채권부터 다 쓰레기로 만들 건가 하고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유럽의 은행주, 금융주도 출렁출렁하게 되면서 그 다음날 이제 독일에 있는 도이체뱅크까지 어먼 짱돌 얻어맞으면서 흔들렸었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경제진맥 영상에서도 얘기를 미리 했었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큰 시스템이기로 전이될 만한 가능성은 적은데 오히려 자꾸 월가에서 장사꾼들이 투기꾼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어진대 막 어쩐대 하면서 SNS 같은 걸 이용해서 자기들 지위를 이용해서 공포를 전염시키고 그 와중에 그럴 위험은 크지 않은 튼튼한 은행주들을 위아래로 가격을 크게 변동시키면서 날마다 그 변동성을 노려서 단타로 크게 헤쳐먹고 있는 놈들이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의 위험성이 더 과장되어 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 영상에서 제가 일찌감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엔 안 것 같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도이체뱅크가 흔들릴 때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공매도 세력이 하나 붙었었다 이거죠. 그렇게 헤쳐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날마다. 그날 하루 걸 보고. 자, 어쨌든 요렇게 CS 코코본드가 왜 갑자기 스위스가 이랬냐 하니까 나름 자기들을 변명거리 이유를 대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왜 그랬을까 의문으로 남았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코코본드부터 우선 상각을 결정하게 되면서 가장 그 채권이 쓰레기가 되면서 가장 피해본 사람이 누구냐 피해본 나라가 기관이 누구냐 따져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노르웨이도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결국은 사우디하고 중동 카타르였다 이거죠. 그래서 거액의 손실을 봤다. 사우디 국립은행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CS에 거액의 그 돈을 투자를 하고 주식하고 채권을 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보니까 그 당시 빈살만이 직접 지시했던 거라고 하네요. 빈살만이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중앙은행과 스위스 정부가 엄청나게 눈치를 봐야 하는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정말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코코본드를 예상외로 상각을 해버리면서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지금 사우디 안에서 자기들 지지층 반대파들을 다 물리치고 지지층들을 모으는 그런 그 기반 중에 논리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미래의 사우디를 자기가 직접 경제 수장이 돼서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고 그게 비전 2030이고 네옴시티가 있고 하는 건데 그렇게 거창하게 자기 지시로 직접 이렇게 투자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이번 사태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국민들 지지 세력한테서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인식을 받게 됐죠. 얼굴이 좀 체면이 깎이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우디 그리고 특히 빈살만 그리고 카타르 등 시진핑과 같이 잘 어울려 갖고 작년에 우리 잘해보자고 막 전투기 띄우고 막 레드카페 깔아주고 시진핑 막 극진하게 막 환대해주면서 바이든은 똥 취급했다가 시진핑에 열광하면서 야오르지 미국한테 했던 애들이 이번에 주식 채권 몽땅 날리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빈살만은 실제는 자기가 지시해서 투자했으면서 그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를 했던 사우디 국립은행 회장한테 책임을 물어서 사임을 시킵니다.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그래 놓고 좀 지나니까 바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기습적으로
이게 뭐 3월 초까지만 해도 뭐 금년 연말 언제까지 뭐 몇 월 달까지는 이 정도만 감산하겠다. 2월 달부터인가 계속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뭔 이유에서인지 아니다. 5월부터 우리 어마어마하게 감산하겠다. 이 양이 상당합니다. 예.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감산을 하나 봤더니 지금 오펙 플러스는 사실은 오펙은 사우디가 거기에서 큰형님이고 맹주죠. 두 번째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얘네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사우디가 하자는 대로 보니까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50만 배럴 감산하고요. 이라크가 이만큼,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자발적 감축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다 감축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들이 이만큼 감축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의 코로나 그 전국 때문에 산유국들이 그동안 투자를 못 해가지고 실제 얼마만큼 석유를 생산하자 해도 지금 시설들을 다시 돌리질 못해서 그만큼 생산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만큼 감산해서 나머지만 생산하자 해도 사실 큰 나라들 빼고 짜잘한 그 회원국들은 원래부터 생산 그만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생산량을 할당량을 맞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감산하지 않은데 실제 이거보다 더 감산 효과가 더 날 겁니다. 결국은 사우디가 하자 해서 주도해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왜 갑자기 하필 지금 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감산을 하나? 뭘 노리고 저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추측 기사들이 오늘 나왔더라고요. 오늘 한두 개씩. 보니까 뭐 은행 파산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다 좀 딱히 그렇다고 얘기하긴 힘들고 결국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거다. 이번 기습적 감산은 결국은 오펙의 핵심국인 사우디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사우디가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구실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사우디가 그랬냐? 미국이 원래 이제 작년까지 어마어마하게 그 원유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풀었던 전략적 비축유를 이제 금년에는 채워놔야 되는데 은근히 그건 이제 사우디가 자기네들 거 사가지고 채워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유가를 계속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거 이제 당장은 금년에는 그렇게 사가지고 안 채워놓겠다, 좀 미루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거기에 대해서 삐져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설 정도는 아니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이제 우리 오펙이 니네 꼭 연준이 뭐 전 세계의 뭐 유가를 니들이 다 뭐 그 연준이 이렇게 달러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감히 유가를 너희들 맘대로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유가는 역시 우리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이라는 단체에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유가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과시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도 맞는 말 같고요. 결국에는 유가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70달러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 오펙 연합체는 언제든 그거는 싫다. 앞으로 우리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특히 사우디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필요한데 10년 동안 더 석유를 10년 동안 비싸게 팔아야겠다 해서 최소 80달러는 받아야죠. 원래 그 유가가 보통 그 예전에 보면 쌀 때는 40달러였고요. 보통 한 6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달러로 엄청 완전 마지노선이 붕괴돼서 70달러까지 떨어진다 해도 예전보다 그것도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것보다 비싸게 파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옛날 가격이고 요새 뭐 인플레나 그런 거 뭐 모든 물자 가격이 오른 거 생각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유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걸 미국한테 과시를 했다는 거죠. 우리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게 맞는 얘기 같고요. 물론 이제 백악관은 싫어하긴 하지만 애써 그놈들이 그랬어 촌놈들이 하고
애써 크게 반응하진 않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관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사우디가 갑자기 이렇게 올렸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봐도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추측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월가에서도 이런 거 아니겠냐 저런 거 아니겠냐 분석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보면 뭔가 다 불충분해요. 아무래도 요거에 대해서 좀 유치한 서로 보복전을 하는 것 같죠. 어쨌든 스위스는 이대로 계속 확실하게 미국한테 낚였고요. 앞으로도 발벗고 나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코가 확실하게 꿰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다 중립국이 스위스만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저기 그 대표적인 중립국들 중에 지금 누가 마지막까지 중립국으로 남아있는지 볼까요? 원래는 스웨덴하고 핀란드도 중립국이었습니다.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유럽하고는 조금 위쪽에 그 바이킹들 나라 좀 위에 떨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럽이고요. 이탈리아 있고 터키 있고 흑해 있고 우크라이나 있고 러시아 있고 한데 이 위쪽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있잖아요. 이 위쪽으로 북극해 이제 이쪽에 있고요. 북극해가 요새 많이 지금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다 녹아갖고 여기 이제 쇠빙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전에는 못 다니던 배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얼음이 다 녹고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 북극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러시아가 군사작전 잠수함이나 배로 해가지고 이 미국을 바로 가깝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염탐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여기 그 노드스트림 여기에 있는 건데요. 원래는 여기서 요렇게 저기 그 뭡니까 이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잠수함이 몰래 이렇게 열이 가가지고 노드스트림을 파괴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요거 이제 가는 사이에 여기 있는 여러 나라들한테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원래 항상 북극해에서 러시아의 핵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전부터 만약에 했다 치면 요렇게 오는 게 훨씬 안전했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 러시아가 하기에는 작전을 이쪽으로 가든 너무 힘든 작전이었고 굳이 그렇게 작전을 해봤자 자기들 손해만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아니면 뭐 여기서 갔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잠수함이 여기까지 돌아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거의 판명 났다고 봐야 되죠. 이건 아무래도 러시아 짓은 아닌 것 같죠. 어쨌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데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중립국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작년에 이 두 나라가 우리도 나토에 끼워달라고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우크라이나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벨라루스에서 앞으로 전쟁이 커지게 될 것 같으면 같은 나토 회원국이라고 지들은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서로 도와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러시아가 핀란드하고 이 스웨덴을 침공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뭔가 침공을 해서 요걸로 위에서 유럽을 압박하기 위해서 자기들부터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이쪽으로 일부 이렇게 침공하고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처럼 1대1로 러시아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핀란드는 그래도 굉장히 그 군사 강국이고 좀 가진 것도 많고 합니다. 얘네들 땅덩이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데 이렇게 국경이 길게 다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핀란드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만약에 러시아가 넘보지 못하게
앞으로 넘보지 못하게 같은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여기에서 침공하는 순간 나토가 같이 와서 같이 방어를 해주게 돼 있으니까요. 조약이. 그래야지 그런 게 없으면 우크라이나처럼 언제든 혼자서 이렇게 상대하게 넘볼 수도 있겠구나. 이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핀란드, 스웨덴이 나란히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뭡니까? 중립국의 위치를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중립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같은 군사적인 그런 걸로 묶이게 되니까요. 이쪽을 적대시하면서.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떤 이제 전체 만장일치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좀 뭐 문제가 엮여 있는 헝가리나 특히 터키, 튀르키에서 극렬 반대를 해줘. 그래서 얘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1년 동안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결국은 근데 엊그저께 기사를 보면 핀란드가 그동안 미국과 서방의 이쁨을 받으려고 작년 한 해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좀 나토에 끼워자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버티던 터키가 그래 핀란드 니네는 나토 들어와라고 인준을 해줘가지고 드디어 핀란드가 나토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확실하게 중립국이 아니죠. 그래서 지도를 봐도 이제는 확실하게 신냉전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러시아를 뭐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제재하자는 나라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지낼래 하는 나라도 있었고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면서 너무 러시아하고도 감정 상하지 않게 딱 이 정도만 너희들 뭐 미국이나 유럽이 하자는데 이만큼만 동참하겠어 하던 나라들도 있었는데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고 스웨덴도 실제적으로 나토에 이미 신청을 1년 동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국경이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서로가 적성 국가가 되는 유럽과 러시아는 그 전에는 서로 교역이 40%나 되고 여기 에너지가 없으면 유럽이 안 돌아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에너지나 모든 무역 관계를 끊고 적성국처럼 대립을 군사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는 힘들 것이다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거의 완성이 됐네요. 신냉전 구도가. 유럽은 더 이상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구애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착착 진행 중이니까요. 실제적으로 경제도 거의 단절됐고요. 이제 점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스웨덴만 나토에 가입을 못하고 스웨덴만 자꾸 따당하네요. 이거 스웨덴 뭔가 좀 이렇게 이미지 쇄신을 좀 해야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중립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주 찌끄만하다고 우습게 보는데 네,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그 작은 나라는 아니죠. 작은 나라죠. 이 정도면. 오스트리아가 그 와중에 있죠. 한가운데에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중립국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도 이제 빨리 중립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좀 뭔가를 해주면 좋을 텐데 오스트리아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불과 한 2주일 전인가? 이게 언제적 뉴스지? 4일 전? 얼마 안 되네. 오래된 것 같지? 여기에서 자기들 지원해달라고 오스트리아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중간에 다 나갑니다. 우르르 나가요. 의원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렇게 팻말 하나씩 놓고 나가죠.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바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중립을 위한 자리, 평화를 위한 자리다. 우리는 오스트리아로서 중립을 계속 지키고 이 전쟁을 확산하기 위해서 자꾸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실리를 따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만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유지해온 중립을 위해야지 쓸데없이 젤렌스키의 말에 선동되지 말자. 진짜 평화는 그게 아니다. 이 전쟁을 끝내는 거지. 그러는 내용으로 보이콧을 합니다. 미국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사실상 이게 진정한 우파의 모습이죠. 우파라는 거는 원래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외세 어느 쪽에 붙자 뭐 저기하고 잘 지내보자 그런 거보다는 진정한 자기 나라의 국익하고 실리를 최우선으로 살피는 거죠. 실제 여기 나간 정당들이 오스트리아의 우파 정당입니다. 우파 정당.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과연 언제까지 오스트리아 혼자 꼿꼿이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재밌게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러시아에 있는 미국 기자가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이랍니다. 시대가 점점 진짜 퇴보하고 있죠. 신냉전으로. 지금은 우리가 뭐 러시아나 요즘 태어나신 젊은 세대분들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가는 거 사회주의 국가에 북한 빼고는 크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얼마든지 가서 뭐 여행 좀 조심하면서 여행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냉전 시대를 어렸을 때 겪어본 저의 입장으로 보면 그 외국 그 적성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여행을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냥 거기에 발 들이는 순간 자동적으로 체포.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그런 나라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게 될 때는 여권 발급도 엄청 까다롭고 뭐 때문에가 아니야. 거기서 뭐 적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될까봐 깐깐하게 따지고 보내주고 거기서 자기 볼 일만 뭐 기업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그것만 싹 봐도 여차해서 양국 간에 서로 또 신경전이 벌어진다 하면 괜히 이유도 없이 그 나라에 있는 적성국 시민을 이렇게 체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간첩 혐의를 씌워서. 북한도 그런 거 많이 했었죠. 미국인들 잡아다가 그래서 10년 20년 그냥 가두잖아요. 그 안에서 재판하면서 안 보내주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 몇십 년 동안은 그런 일 없었는데 드디어 이런 일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러시아에 있는 자국인들 다 철수하라고 막 권고하고 있어요. 완벽한 옛날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회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의 자유 같은 것도 점점 억압당할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국제정세를 떠드는 이 채널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삭제될지도 몰라요. 몇 년 뒤에는. 이런 서로 냉전주의가 정말 극으로 다시 치닫게 된다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냉전으로 해갖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엇박박는 자국의 시민이 있으면은 꼭 이런 척 노리스 형님 같은 델타 포스 같은 특수부대가 잠입해서 그들을 구해왔었죠. 이런 영화들이 아주 많았고 또 굉장히 히트를 쳤었는데 다시 또 이분들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네요. 제가 이걸 중학생 땐가 초등학생 땐가 극장에서 제가 봤는데 이 델타포스 1편을 이 우리 촉노리스 형님이 특수 오토바이를 타고 작전지대로 가는데 뒤에서 막 그 이제 막 찝차 같은 거 타고 막 적군들이 쫓아오는데 이 오토바이에 이렇게 미사일을 달아놨더라고요. 앞에서 쏘는데 뒤에 꽁문이 뒤로도 쏩니다. 기관차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막 이거 타고 막 공중을 막 붕붕 날아다니면서 지금 보면 엄청 유치하게 짝이 없죠. 근데 그때는 이런 거 굉장히 영화관에서 히트치고 좋아했었어요. 이러한 신냉전 시대로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 번씩 더
생각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푸틴이 또 우리 연예인 하니까 나왔는데 스티븐 시갈한테 또 우호의 훈장을 줬고요. 이 스티븐 시갈도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는 데니스 로드맨 농구 선수가 또 이 독재자인 김정은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또 자기 몸의 주가를 어떤 식으로든 높이고 했는데, 스티븐 시걸도 예전에 그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복수무정이 엄청나게 히트 쳐가지고 이 사람은 뭐 손에 잡히면 다 합기도가 뭐 자기 그 기초 무술이라고는 하는데 모가지 다 꺾어버리죠. 팔도 꺾고 관절만 잡으면 다 꺾고, 그 특유한 액션 스타일로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 히트 쳤었죠. 복수무정 2편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했는데, 점점 나오는 영화들마다 액션은 호쾌하니 참 재밌는데 내용이 너무 B급이고 쓰레기라서 어느 순간 지금은 완전히 잊혀졌죠. 처음에 제가 비디오방에서 형사 니코라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복수무정 전에. 그건 국내 개봉도 안 하고 비디오로 유통됐는데 그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히트를 쳤어요. 입소문으로. 그 당시에 비디오방이 그때는 유행했었거든요. PC방은 없었고요. 아예. 재밌다. 형사니코 봐라. 가면은 이제 비디오방 주인이 추천해주고 보면은, 그때 이제 처음 스티븐 시걸이 영화배우로 나오는데 훨씬 지금보다 말랐고, 이 사람이 원래 제가 알기로 굉장히 늦게 데뷔를 했어요. 영화판에. 나이가 30대 중반에 넘어서 영화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워낙에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무술도 자기 원래 관장 사범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합기도 무술 좋아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배워서 거기서 관장 무도관을 열어갖고 운영하다가 체육관을, 그러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체육관 열고 그렇게 관장, 태권도 관장처럼 그거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워낙에 너 영화배우는 한번 해보지 한 게 한번 그래볼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들어맞아가지고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해서 그 이제 B급 영화를 형사 니코라고 찍었는데, 지금도 혹시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분들 그 제일 초기 작품인데 보십시오. 형사 니코가 아주 재밌습니다. 갖고 그 당시 아주 전국의 대학가 앞에 있는 비디오방에서 완전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요즘은 뭐만 있으면 뭐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뭐 이렇게 병유죄란, 정유죄란,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난리들이 그렇게 많이 나. 애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난리가 났대요. 덜덜덜 떨면서.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 형사니코 찍을 때 그 초창기 작품을 보면 작품이 재밌기도 하지만 지금보다 많이 말랐고 또 이 머리숱이 좀 머리가 많이 앞머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찍으면서 이제 다 심으셨더라고요. 저도 이마가 조금씩 넓어지는데 이거 심어야 되나? 조금 그냥 그대로 좀 자연스럽게 늙고 싶은데 아직은 좀 버틸만 해서 있는데, 어쨌든요. 예. 중요한 건 이 양반이 좀 정신세계가 굉장히 특이하죠. 영화계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문도 많고 폭력적이다, 뭐 여자들 건드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마피아하고 뭐 관련돼 갖고 어떤 뭐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양반이 또 푸틴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푸틴이 얘한테 이쁘다고 뭐 러시아 국적을 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중 국적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훈장도 주고 명예 시민 뭐 그런 것도 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얘는 또 거기에 굉장히 푸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러시아를 사랑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또 대놓고 푸틴을 지지하는 특별한 연예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를 선전하는 어떤 그런 정부 선전물 뭐 영화나 필름 그런 것도 지금 얘가 제작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참 재밌는 아주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스티븐 시걸이. 여기까지가 1편이고요. 네, 이제는 유럽에 있는 중립국들이 결국 이렇게
점점 전쟁이 오래가고 격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립국의 위치를 먼저 버리고 힘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리 중립을 부르짖어봤자 역사 속에서 그것은 먹히지가 않는다. 결국은 힘 있는 누구한테 굴복하게 되어 있다. 2차 대전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크라 전쟁이 1년 지나 가면서 큰 여러 가지 걸쭉했던 이런 굵직했던 이런 중립국들은 전부 미국한테 넘어가 버렸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 중립국들 말고 유럽 전체 그리고 다른 세계 나라에서 전부 어떻게든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 편 되라, 우리 편으로 와라.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하는 과정과 또 유럽 자체가 제가 작년부터 지적을 해왔었죠. 유럽이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의 가장 확실한 우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 유럽도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 미국을 짚고 넘어가서 제일 먼저 제1의 기축통화 후보국으로서 앞으로 펼쳐질 다극화 체제에서 더 큰 세력이 되려고 스스로 미국의 도움 없이 미국이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데 미국만 믿고 국군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쪽 그 나라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도 뭐 일본만 믿고 미국만 믿고 이렇게 뭐 모든 국군을 걔네들이 잘해줄 거다 그러고 있으면 정말 나중에 새되는 거죠. 걔네들이 외교라는 건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 작년에 나온 게 제가 이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 빗대어 가지고 바로 EU를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머지 그 골칫덩이들 빼고 프랑스와 독일인데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그렇게 살아나고 새로운 세력이 되기 위해서 거기 독일에 있는 숄츠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친미파 정권 다른 인사들한테 그 많은 견제를 받으면서도 결국엔 작년에 독일 정부와 내각이 통째로 비행기 타고 프랑스로 건너와서 같이 큰 한 테이블에 모여갖고 원탁의 기사들처럼 앞으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는 독일, 프랑스도 서로 엄청나게 싸웠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항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큰 유럽에만의 세력이 되어서 앞으로의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뭔가를 해보자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게 미국한테 굉장히 안 좋게 보였죠. 야, 그러면서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쇼맨십이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물 평가에서 여러 방식으로 한번 이 관련 자료 예전에 못 보신 분 있으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제가 재밌게 좀 나름 써놨거든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마크롱과 숄츠의 어떤 그런 좀 인간적으로 대비되는 서로 다른 면도 제가 이렇게 좀 소설 형식으로 써놨는데 그때 이제 요 둘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바이든이 썼던 전법이 이 IRA 미국이 유럽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려는 IRA 감축법에 대해서 유럽이 이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에 싸우려고 반대로 좀 저항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갖고 그렇게 쉽게는 안 되고 FTA 체결처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조약을 맺어야만 그런 경제적인 어떤 압박도 우리가 절차대로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데 그건 또 계속 질질 시간 끌기죠. 새로운 또 뭔가 관련 조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얘네들도 눈치챘죠. 아, 이놈들 보니까 미국이 절대 우리 하자는 대로 안 해주고 시간만 질질 끌겠구나. 그랬죠. 근데 마침 또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마크롱이 최근까지도 공격을 지금 받고 있죠. 그 와중에 서로 이제 밀당이 어마어마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EU는 유럽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돈, 기금을 추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러시아하고는 확실하게 이제 손 뗐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유럽이 갈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다 했지만 결국은 1년 만에 미국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처음에는 러시아와 떨어지는 것은 미국만 좋은 일이고 우리 유럽 특히 독일이나 우리 프랑스한테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야 하고 중간에서 좀 소극적인 반항을 했던 숄츠와 마크롱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었죠, 작년에.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과 독일의 정상이 만나갖고 앞으로도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나중에 이 비용은 전쟁 끝나고 러시아한테 부담을 지우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게 됐는데 결국 확실하게 러시아는 손절치기로 1년에 걸쳐서 입장을 정리를 했지만 앞으로 중국과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미국은 바랄 텐데 이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에요. 중국이 그래서 반격을 더 크게 우리 생각보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얘기는 아까 저기서 했었고요. 그걸 알기에 왜냐면은 유럽하고 중국하고 교역은 예전 그 유럽하고 러시아 교역처럼 엮여 있는데 러시아처럼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미국이 해결해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무역의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업, 관광부터 해가지고 서로가 진짜 너무 깊게 이게 맺혀져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근데 지금 다 끊어지게 생겼죠. 이거 어떻게 근데 대안들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봐야 되는데 이제 나오겠죠. 중국하고는 미국하고는 올 초에 풍선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갈등을 빚고 있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중국과 서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뭐 러시아 등을 막 방문하면서 서로 야 미국이 아무리 저렇게 나와도 유럽 니네하고 우리 중국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 알지? 지금 다 뗐다가는 둘 다 망하는 거 알지? 너무 국민들 다 굶어 죽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협조하는 척 눈치는 보면서 실질적인 교류는 계속 하자라고 엄청나게 중국이 유럽을 회유하고 있고 유럽 안에서도 이런 자기 국가의 실리를 챙기는 미국의 입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마크롱 대통령이나 숄츠 총리 같은 사람들은 먼저 중국 쪽에 확실하게 또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서로 챙길 건 챙기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유럽이 미국 입장에서는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놈들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놈들로 비춰지는 거겠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유로와 우크라 전쟁에서 유럽이 깊게 관여하게 만들어서 유럽이 유로화 가치가 기축통화 가치로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한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유겠죠. 예. 실제 독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번 달에 니네가 중국 니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2개 항에 뭐 평화 중재안가 내놨지? 야, 우리 독일이 볼 때는 니네 잘한 거야. 아주 앞으로 니네가 이렇게 중국이 위기 해결을 위해서 좀 좋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합니다. 중국도 야, 우리도 역시 독일 너네하고 앞으로 많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런 좋은 제스처를 보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며칠 전에 타결된 미국의 IRA 감축법을 봐도 유럽하고 어떤 전기차나 배터리나 뭐 그런 문제가 본 걸 봐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당장의 조건부 유예 사항들은 마련되어 있지만 앞으로 향후 5년에 걸쳐서 이 감축법은 점점 더 강하게 완비가 되는데 그렇게 될수록 유럽도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거기에 대항해서 이미 자체적으로 급하게 뭔가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핵심 원자재법
탄소 중립 산업법 뭐 이런 이상한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자국 산업만 보호해 주는 것처럼 유럽도 자국 산업과 제조업들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겠다. 그러려면 또 국가 지원금 엄청 내줘야죠. 미국처럼. 결국은 세상에 돈을 계속 푸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뭐 중앙은행들은 긴축을 한다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돈은 계속 풀게 되고요. 이 인플레가 이렇게 쉽게 가라앉을 인플레 같진 않죠. 이로써 미국과 유럽은 사실 가장 가까운 우방이면서도 서로가 완벽한 상호 협력을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자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수주의적 보호무역주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빨리 여기에 해야죠. 어떻게 우리 살 길을. 그리고 그동안 연금개혁법의 강행과 그것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에 매달려 있던 마크롱은 이제 그동안 질질 끌어왔던 미국과의 IRA 협상도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윤곽이 드러났고, 프랑스에서의 연금개혁법도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의회를 통과시켜 갖고 반발은 계속되고 있지만 일은 진행시켜버렸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별 역할을 못했던 마크롱이 다시 작년처럼 최전선에 나와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격상하고, 오히려 미국의 시다바레가 아니라 우리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은 미국과 새로운 다극화 체제에서 동등한 관계다.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가 니네 말을 듣게 해주고 싶으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한테 뭔가 더 잘 해봐라. 그런 식으로. 대단해요, 마크롱이. 지금 볼 때 전 세계에 있는 그 지도자들 중에 제일 좀 어떤 의미에서든 돋보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도 그러죠. 그거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그 십자가를 누가 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그 못된 역할을 맡으면서 십자가 매는 건데, 정치인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크롱이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 봤더니요. 이제 중국도 그 와중에 이제 유럽에 대놓고 계속 얘기를 하죠.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좀 저항해라. 니네 유럽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자꾸 미국의 편에 붙어갖고 우리 중국을 뭐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한다? 그러기만 해봐라. 니네 유럽 우리 중국하고 얼마나 그 경제가 많이 연관되어 있고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것 같니? 니네 유럽도 조심해. 지켜보겠어. 그렇게 막 협박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어쩔 때는 화해하자고 부드러운 말로 또 꼬드기기도 하고요. 유럽 내에서도 중국과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만큼 대중국 수출 규제의 방향성은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았다. 유럽이 그렇게 중국 못 끊어낸다는 얘기죠. 독일의 경우는 특히 최대한 중국과 거래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이미 작년에 시진핑이 열심히 독일의 숄츠 총리가 시진핑을 열심히 찾아갔었죠. 그래가지고 잘해보자 서로 막 그런 얘기 했었고요. 유럽 내에서 중국과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이 독일이다. 지난해에도 미중 갈등이 한창이었지만 독일 기업은 사상 최대의 금액을 중국에 투자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크롱이 연금개혁법 통과시키고 나니까 이제 한짐 털고 바로 시진핑을 찾아갑니다. 지금 오늘 도착했겠죠? 아니군요. 내일부터 가는군요. 내일부터 가게 된다 이거죠. 가서 뭐 하냐? EU 집행위원장까지 해가지고 프랑스의 기업인들 어마어마하게 끌고 가가지고, 마치 우리가 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 데리고 가서 정상회담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식으로는 중재하자.
이 마크롱이 초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푸틴하고 1대1로 만나서 이거를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마크롱이 보기에 이 전쟁이 심화돼봤자 국민들은 그때 무슨 뭐 대통령이 뭐 독재자 푸틴하고 뭐 지금 다 끊어내는데 왜 우리나라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하고 가서 뭐 이렇게 막 푸틴을 달래고 전쟁을 그만하자고 막 얘기를 하고 왜 저러나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프랑스 경제를 생각했던 거예요. 러시아하고 손절 치는 순간 전쟁이 계속 더 길어지게 되면 프랑스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온다 봐서 중간에서 실리를 챙기고 싶었던 건데 그때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선거에서 연임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간신히 선거를 이겨가지고 연임이 돼서 다시 두 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크롱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자기의 그 개인 신변보다 자기 국가 조국인 프랑스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같아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중국 니네도 생각하고 우리 프랑스도 생각하겠다 그런 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눈치 안 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일처럼 자기네들하고 프랑스하고 중국도 이 무역을 서로 거래 체결 등을 해가지고 서로 큰 도움이 돼보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내일부터 3일 동안 만난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가 얼마나 이 미국을 자기들이 신경 안 쓰고 미국과 우리 프랑스는 같은 동등한 위치다라고 떠들고 다니냐면은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프랑스와 미국은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논의할 거다. 무역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평화 중재안을 내놨을 때 다 일축하면서 그거를 무시했지만 우리 프랑스는 중국이 얼마든지 우크라이나와 대화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본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 독일과 프랑스의 미국에 대한 반격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연금개혁법이 일단락되고 IRA 협상도 어느 정도 딱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이것도 지금 미국이 계속 여러모로 좀 수세에 몰리네요. 아무래도 역시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갈까요? 미국은 무역에서 기술,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지만 우리 프랑스는 중국과 관계를 끊을 의도가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대놓고 미국에 반항하면서 그때 저번 예전에서도 제가 블로그에 글에서도 썼었지만 그 바이든하고 프랑스가 딱 만나면서 동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루이지애나주를 방문을 하죠. 옛날 그 프랑스 자치령이 있던 처음 그 미국이 유럽의 식민지여가지고 그때 이제 식민지가 아직 그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하기 전에 거기에 있던 그 처음 미국에 가 있던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의 조선 총독부 같은 게 바로 그 루이지애나주에 있던 프랑스 자치령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바이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프랑스 교민들을 만난다는 핑계로 거기 가서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뭔가를 아는 쇼맨십이 있는 대통령이다. 미국도 한때는 우리의 어떤 그 식민 지배를 받던 일개의 어떤 한 지역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은근히 거기서 과시하고 오잖아요.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보면 이번에도 근데 역시 똑같은 얘기 이런 동등하게 미국을 동시에 용감하게 자극을 하면서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부터 마크롱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또 비행기 여러 대 사야 되는데 니네 거 미국의 보잉이 아니라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기 우리도 앞으로 좀 많이 사주겠다 딱 화답을 합니다. 서로 경제 무역을 하자 이거죠.
현재 유럽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분리를 이뤄냈고 어느 정도 대안도 마련했지만 아직 중국과 완전히 교류를 끊기에는 많은 원자재나 산업 재료, 부품, 그리고 수출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미국은 여기에서 끊어내도 다른 나라에 여러 가지를 팔면서 살 수가 있지만 유럽은 중국까지 끊어내면은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중국한테 도움받는 것도 있고요. 중국과 서방 세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이 대세적인 디커플링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무리 유럽이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과 앞으로 디커플링을 하게 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대충 향후 5년 이상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안에서는 5년 동안은 아까 말한 그 IRA 감축법도 앞으로 5년 안에 이제 기준을 완벽하게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 5년 안에는 어떻게든 디커플링이 어쩔 수 없이 되더라도 중국과 유럽은 서로 간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서로가 윈윈 하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들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하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좀 힘들어 보이냐면 러시아하고 비교도 못하게 유럽이 얼마 전에 2035년까지 유럽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 물론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반발을 해서 합성 연료라는 새로운 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는 남겨놓자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그때 가서 될지는 봐야겠어요. 합성 연료라는 이 퓨엘도 이제 겨우 개발 단계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전기차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유럽 자체가 그럼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그건 또 다 리튬이거든요. 근데 대충 계산했을 때 앞으로 2035년까지 늘어나는 유럽 내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량을 계산을 하면 유럽 안에서 자체적으로 리튬 광산이나 그런 걸 조달을 하고 히토리 광산도 조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양이 절대 그 필요한 수요에 턱없이 지금 부족하답니다. 대충 계산기 돌려봐도.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될지 막막한다는 거죠. 경제도 살려가면서 이렇게 친환경 전환까지 이뤄내야 하는 EU의 입장으로서는 그저 미국의 지원만 기대하기에는 너무 앞으로의 구군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들이 살 길을 도모를 해야 되고 중국과의 교역이 사실상은 절실한 상태다 이겁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은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 되어야 될 이 유럽을 어떻게 하면 중국과 손을 끊으면서 미국과 같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잘 될까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유럽 외에도 남미와 아시아 등지에서도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중국은 같은 편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얼마 전에 남미에 있는 온두라스가 대만하고 국교를 끊고 수교를 끊고 중국하고 정식 국교를 맺었죠. 그러면서 중국하고 아주 친해졌는데 변심한 거죠, 한마디로. 그 전까지는 대만 편이고 약간은 미국 편이었는데 완전히 중국 편으로 한 명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거죠. 뭘로 그랬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돈이에요, 돈. 온두라스는 맨날 돈이 없어서 대만에서 예전에 빌린 돈이 있는데 야 이거 빚 좀 탕감 좀 해주고 우리 돈 좀 더 빌려주라 하니까 대만이 이 자식들 보니까 완전히 양아치 놈들 안 된마 했더니 바로 대만하고 단교해버리고요. 온두라스가 중국하고 수교를 딱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교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하고 보니까 이미 중국이 온두라스에 대해서 많은 경제 지원을 약속을 했대요. 돈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는 중국하고 원래 사이가 뭐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중국의 전투기를 또 어마어마하게 도입을 하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워낙 그 전투기들이 옛날 전투기여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하고 앙숙인 영국이 어떤 그쪽에 전투기 구입을 못하게 방해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산 전투기나 유럽산 전투기,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하려고 해도 중간에서 영국이 회방을 놔서 그게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참에 안 되겠다 하고는 중국 전투기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중국하고 이제 확실하게 우리는 너희들밖에 친구가 없으니까 전투기도 중국 거 구입하겠다.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서 이쪽 편도 보고 저쪽 편도 보고 있던 애들이 이제 하나하나 방향을 정하는데 이렇게 중국에 줄 서는 나라가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예. 싱가포르 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사실상 이쪽 남아시아나 이쪽 동남아시아는 보면은 중국하고 경제 교역 관계가 정말 거기는 다 우리나라하고 같은 처지죠. 우리나라보다 더 중국하고 엮여 있죠. 중국 버리고 못 살아요, 걔네들. 중국 버리고 살게 해주려면 거기서 나온 물건을 미국이나 유럽이 다 사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작전을 진행 중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또 중국 총리가 싱가포르하고 이런 경제 문제의 정치화를 함께 깨고 미국에 붙지 말고 우리끼리 잘 협조해보자 얘기를 하니까 싱가포르 총리 역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중국하고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협력하고 계속 경제적으로 서로 뭔가 결속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의사표명을 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포섭을 하는가 봤더니 돈으로 저렇게 매수하기도 하지만 중국이 조금 밉보이면서 미국 쪽에 붙으려고 하면은 중국 특유의 그 막강한 그 경제 교역이나 무역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더라 이거죠. 예전에 보니까 일본에도 히토리 수출을 중단하겠다 협박을 한 적이 있고 호주에 대해서도 석탄, 와인 이런 거 다 협박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드 뭐 그것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고 했죠.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자꾸 우리 편들을 더 이렇게 포섭을 하고 관계를 끈끈이 해야 되는데 자꾸 중국 쪽으로 넘어가려고 회유당하고 하는 거 봤더니 중국이 막강한 그 경제 교역과 무역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끌려가는 것 같더라 이거죠.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중국이 경제력을 활용해서 이런 위압이나 압력 행위를 어떤 나라의 특정 국가에 할 때는 우리 주요 7개국인 G7 국가가 함께 나서갖고 그걸 막아주자. 어떤 식으로? 그런 짓 하기만 하면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이 7개 나라가 동시에 크게 올려갖고 중국을 힘들게 만들자. 너 그러지 말어. 그거 반칙이야 하면서 그러자고 지금 곧 열리는 5월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거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중국 때문에 굴복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거를 여러 나라가 같이 협력해서 중국이 함부로 이런 압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자는 정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극해에서 지금 항로 개척이나 자원 개발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중국이 협력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자유진영에 대항할까 그런 얘기도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재미없는 얘기지만 그냥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결국 오늘의 결론은 유럽의 그동안 중립국이라고 버티던 나라도 미국의 달러 강세와 작년부터 이어지는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에 코가 꿰가지고 인플레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넘어가는 나라들이 중립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그렇지만 다시 유럽 안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두 쌍두마차가 이대로 미국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다. 미국의 마샬 플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앞으로 막 더 힘들어지지 않고 중국과 어느 정도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번에 기축통화 패권이 다음 패권으로 넘어갈 때 우리도 한번 출사표를 던져보겠다. 전 세계 그 삼국시대 때처럼 위초고 중국에서 삼국시대처럼 우리도 뭡니까 미국 북미 쪽 그 다음에 이쪽에
유럽 쪽, 그 다음에 중국 쪽 그렇게 3파전으로 한번 앞으로 향후 10년을 가보겠다라고 지금 대놓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껄끄러워할 정도로 숄츠와 마크롱이 반항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중국도 필요에 해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유럽 애들아 우리랑 계속 잘해보자. 중국도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짜잘한 나라들도 계속해서 짜잘한 나라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 편이 되라 우리 편이 되라 끌고 가고 있고 그거를 서로 안 된다 저쪽 편 가지 마라 하면서 서로 또 열렬히 지금 물밑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소나기가 뭐 오고 비가 뭐 저녁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잘 드시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